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모공의 경제특강 드디어 제 16강 시작하겠습니다. 16강의 주제는요. 총수요관리정책, 재정정책 대 통화정책, 그 중에서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제 17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총수요관리정책의 개념이 뭐다? 경기 안정화 정책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은 뭐다? 경제 전체의 실업률, 즉 실업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하고, 또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 낮췄다 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안정하게, 너무 배가 많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유통하면 안 돼요? 세월호처럼 확 넘어져서 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가 기우뚱하지 않게 이 험난한 이 세계 경제의 파고를, 시장 경제의 그 파고를 넘게 이 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중심축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자,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다 그랬죠?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단기적으로만 그렇다 그랬죠? 단기가 얼마냐고요? 공단기가 아닙니다. 단기예요. 단기. 셔터런을 얘기합니다. 자, 단기에만 이것을 양쪽에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다. 이제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자꾸 해주면 여러분들 암기하게 됩니다. 자, 총수요관리정책. 그러면 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이냐? 총수요가 뭐라 그랬어요? 총수요라는 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IM이라고 했죠. 아직도 총수요가 왜 이것이요? 하는 분 있어요? 그래요? 총수요가 왜 이것들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죠. 가게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소비량, 소비의 구매 의사, 총의사, 컨섬프션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집도 사야 되죠. 집은 주로 이제 가게들이 되고, 신규주택에 대한 구입 이런 거 다 투자죠. 증권 투자는 투자 아닙니다. 주식 사는 거는요. 그거는 단순히 자산의 변동일 뿐이에요. 생산물의 양을 변동시킬 수 있는 자본재의 구입량의 증가를 투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부도 공무원 고용해서 인건비 주죠. 뭐 도로 닦느라고 뭐 돈 쓰죠. 옷도 사고, 또 뭐 단체복 사죠. 경찰 같은 경우 경찰들 단체복 사죠. 뭐 차도 버스도 뭐 차량 사가지고 돌리죠. 여러 거 다 하죠. 종이도 사고 볼펜도 사고 다 합니다. 정부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엄청나죠? 1년에 400조 쓴다 그랬죠? 거기다가 기금이 또 운영돼서 돈 팍팍 쓰죠? 그것도 부족하면 더 추경 예산이다 하면서 마구 풀어내죠?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요? 뭐 도깨비 방맹인가 하늘에서 뚝딱 합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그죠? 세금으로 안 되니까, 경기 침체인데 세금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국공채 팔아서 먹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 조인트 가가지고, 야, 돈 찍어내. 해가지고, 가져가죠? 그죠? 그거 빌려다가 쓰죠? 정부가요, 빚더미예요. 가장 큰 채무자는요,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IM.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사주려고 하죠? 그게 수출이죠? 물건은 나가지만 돈은 들어오죠? 이제 달러로 들어온다고요? 달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죠? 삼성에서, 현대에서 자동차 팔았다, 미국에다. 그러면 달러로 일단 들어오죠? 그죠? 자동차 판 돈이 달러로 들어오죠?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돼요? 그 달러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은행 가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죠? 왜요?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재료도에서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 돈으로 와장창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수입은요,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거죠. BMW 사면 살수록 왜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혈해서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가는 거예요. 예? 돈이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피 같은 돈입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이게 총수예요.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한 경제에 대해서 생산된 총 생산량이 현재 수준이 얼만큼 이만큼 생산됐는데 이것보다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총 수요가 요만큼이다. 어휴, 이만큼 남아돌죠? 이게 재고가 쌓이죠? 그죠? 남아돌죠? 실업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만큼 더 늘려나가야 된다. 총수요 확대 정책이죠. 총수요 확대 정책. 네? 이게 생산량이고, 이 수요량이면 수요량을 늘려야 되죠. 그죠? 실업자가 남아도니까 수요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수요량이 이만큼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휴, 기업들이 생산한 총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한 경제에서 물건이 부족하죠?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저 공장에 있던 재고까지 다 풀어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대지만 그래도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 쓸 능력 점점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구매력이 줄어들어서 총수요가 줄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과 수요의 격차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을 때, 수요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 상태 잘 알아두세요. 한 경제에 대해서 총 생산된 물건의 양보다, 상품의 양보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의 총 욕구, 구매 총 유효 수요의 욕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죠? 알았죠? 그죠? 그런데 생산된 양보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요.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자동 조절해가지고 이 콜 될 때까지 가격기구가 알아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케인즈가 1930년대 때 이것을 비판합니다. 고전학파는 이것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 상태에서 이르기 때문에 생산된 건 모두 다 팔린다. 즉 생산된 건 다 수요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세이 법칙.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일치하는 거는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임금이 제대로 가격기구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뭔가가 가격기구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래 시장은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퀄 시키는 거야. 등식이 안 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정부가 개입하지 마 이랬다고요. 그런데 공황 딱 터지니까 30년대 때 정부가 해결을 못해요. 이게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더니 케인즈가 나서되 정부가 나서라. 어디로 나서느냐?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얘를 올려라. 얘를 올려. 얘를. 이거를 정부의 지출을 늘려라. 총수요가 부족할 때. 총수요가 부족할 때, 수요가 이만큼일 때, 생산량이 이만큼이에요. 부족할 때 이를 늘려야 되는 건 G를 늘려라. 왜? C는 한계 소비 성향의 함수라 그랬죠?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해요. 소득도 변화 없어요. 그러면 일정해요. 일정하고. I 투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자율과도 관련되고요. 투자의 한계 비율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심리 성향이라 그랬어요. 기업들이 불경기 때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뭐 이것도 수출이나 수입도 소비에 관련된 거죠. 수출은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거고요. 그죠? 수입은 국내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거예요. 뭐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뭐 이거 소비가 제자리 걸으면은 수출과 수입도 거의 외국도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수요 중에서 늘려줄 양은 G밖에 없다. 거버먼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버먼트가 마징가 제트처럼 빵 하고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라? 재정정책이다. 그런데 통화정책도
통화정책도 총수요관리정책이래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정부 지출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또 정부는 돈을 쓰는 위해서 또 뭘 걷어들여요?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국민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왜요? 조세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를 늘리면 소비가 줄죠. 세금을 뜯기니까 100만원 월급 타면 뭐예요? 세금으로 기존에 5만원 뜯어갔는데 한 15만원 뜯어가 봐요. 소비할 만 나요? 안 되죠. 조세를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죠? 개인들만 문제됩니까? 정부가 법인세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법인세 올리면 아이고 이제 미치는 장사 투자 안 한다 이러죠. 그죠? 법인세 올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과 조세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뭐예요? 총수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직접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통화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은? 통화정책의 개념! 정부가 특히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 은행 중에 은행. 한국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자,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의 금액 규모와 조세 금액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해나가는 건데 통화정책은 정부가 즉 한국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늘렸다 줄였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뭐냐 이런 개념부터 나오죠. 그죠?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자, 이자율이 뭔지는 감을 잡았죠. 통화량이라는 건 돈의 양,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통화량이라든가 이자율이 여기와 관련됩니까? 관련돼요? C 관련 없죠? C는 한계소비성향 함수라 그랬죠? 한계소비성향이 뭐 이자율하고 관련됩니까? 정부 지출 관련 없죠? 수출이 통화량과 이자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련되는 정도가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이게 우리 그 케인즈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발견. 이 통화량이라는 건 화폐의 총량인데, 네? 그 고전화파에서는 화폐 한 경제 내에 동전이라든가 지폐 이런 것의 총량의 변화는 무엇만을 변화시킨다? 물가 수준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어느 정도 발생하냐, 줄이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냐 이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것을 명목변수라 그랬죠? 예? 화폐에 관한 거, 돈으로 찍히는 거. 근데 실질로 얼마를 고용하느냐, 얼마를 생산하느냐, 실질 생산량, 실질 고용량 이런 실질 변수에는 화폐량의 변동은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것을 고전적 이분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화폐의 중립성, 화폐는 전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화량의 변동은 전혀 이런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C, 수출 수입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총수요에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이 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 상에서만 이동하는 거지. 총수요 곡선 자체를 시프트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조금 어려워집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왜 뭔 말인지는. 네, 그냥 이걸 암기하고 넘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암기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은, 이야, 케인즈 참, 혼자 참 잘 기발한 거 생각했다, 이럴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혼자 이렇게 앉아가서 생각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안 돼요. 케인즈의 머리 안 따라가요? 예. 케인즈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100년 전 사람보다 머리 나빠요? 안 되죠? 예. 자, 우리가 통화정책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부, 통화정책, 고전화파까지는 그러면 이 통화정책은 사실 총수요 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케인즈가 알아서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케인즈가 알아서되 이 통화량이라든가
이자율 그렇지 않다. 사실 고전학파는 이자율은 실물 변수라고 봤어요. 실물 변수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직접 영향. 왜냐면 실물 변수고 이자율 I는 투자와 저축이 균형되는 저축이고 투자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죠. 이자율이 높을수록 적게 되고 투자와 저축의 균형 상태에서 자동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자동 조절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C와 I가. 그런데 지금 현대 정부에서는 이 이자율보다는 통화량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케인즈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 통화정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비밀만 알아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재정정책과 특히 통화정책이 왜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를 직접 변동시키는 정책이다라는 건 이제 쉽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에요. 이것이 AD1 곡선입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고요. 이게 산출량 수준입니다. 총생산량 수준이에요. 그래서 AD 곡선이 이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물가 수준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P1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산출량 수준이 Y1 상태에 있어서 균형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경제가 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거 변동이 없는데 정부 지출만 한 1,000억 원 늘렸어요. 정부가 비행기 구입하고 도로 구입하고 도로 만들고 이랬어요. 네? 물건을 확 1,000억 원치를 샀어요. 어느 대기업한테서. 우리가 삼성한테서 샀다고 해보세요. 삼성한테서 1,000억 원을 촥 샀어요.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1,000억 원으로 딱 1천억 원을 구입하면은 딱 총수가 1천억 원 증가하고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1,000억 원을 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한테서 1천억 원어치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삼성에 소득이 발생했죠. 매출 증가가 일어났죠. 갑자기 난데없이 1천억 원이라는 돈이 뚝 떨어졌어요. 어디서 왔어요? 정부한테서 왔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 땅에다 저장해 놓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직원들한테 봉급 나눠주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계열사 뭐 이런데 하도급 기업들한테서 부품도 사고요. 그죠? 돈을 풀죠? 1,000억 원을 다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소득으로 얻었으니까. 얼마큼 소비해요? 월급으로 다 나눠줬다 그러면은 월급으로 1,000억 원을 다 나눠줬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fit consumption. 그러니까 1,000억 원 중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0%를 소비한다 그러면은 900억 원어치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 C가 다시 증가해요. 소비 C가 여기서. 정부 지출이 딱 1,000억 원, 1,000 증가했는데 이것이 기업을 통해 가서 그 개인들한테 월급으로 다 1,000억 원이 나눠지면은 거기서 소비 지출을 또 땅 해버립니다. 얼만큼? 한계 소비 성향 곱한 것만큼 해요. 1,000억 원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예를 들어서 0.9다. 그러면은 900억 원이 또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소비한 것이 다 기업한테 물건 샀으니까 빵도 사고, 컵라면도 사고, 물건 샀으니까 기업의 소득으로 가죠? 900억 원은요. 그 900억 원에 또 매출액을 일으킨 기업은 다시 또 직원들한테 900억 원을 다 이윤하고,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한테 이윤, 인건비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봉급을. 그러면
900원이 갔죠? 거기에다가 직원들이 또 그걸 다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소비하죠? 한계 소비 성향. 즉, 이거는 뭐예요? MPC에다가 여기다 또 MPC를, 900원에다가 또 MPC. C를 곱한 만큼 소비하게 되죠? 즉, 2단계의 소비 증가는 MPC 제곱 곱하기 1천억 원이에요. 또 다음 단계에서 또 이러면 MPC 3제곱. 이렇게 해서 무한히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이거는. 아, 수학이 나네. 등비 수열이. 그죠? 공비가 얼마예요? MPC죠. 0.9요. 소비 성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0.9를 곱한 거죠. 0.9의 제곱, 0.9의 세제곱. 각 초항이 1천억 원이고요. 등 공비가 0.9인 무한 등비급수가 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총 수요의 변동분을 다 이걸 각각을 합해버리면요. 각각의 항을 다 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초항은 1천억 원. 1천억 원이고 다음 항은 1천억 곱하기 0.9. 그 다음에 3항은 1천억 곱하기 0.9의 제곱. 그 다음에 1천억 곱하기 0.9의 세제곱. 이렇게 쭉 가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1천억 원으로 뽑아내서 공통 부분을 빼내서 가로 묶어서 쭉 넣으면은 1 더하기 MPC의 제곱 플러스 MPC의 세제곱 등등등등 무한히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것이 무한등비급수가 되죠. 예? 요 부분의 값이 이 최초의 정부 구매 증가분에다가 마지막까지 결국 가면은 얼만큼 총수요가 증가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총 전체 값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승수라고 합니다. 승수,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영어로. 승수라는 거는 결국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것이 처음에 툭 던져졌잖아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파급 효과.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가면서 얼만큼을 더 변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맑은 호수에로 돌을 하나 딱 던져봐요. 처음에 원이 이렇게 형성됐죠. 근데 한 번 끝나니까 쭉쭉 동심원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나 그 효과는 점점 작아지죠. 그죠? 커지긴 이렇게 생기면서 이 부분을 승수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 계산하면 수학의 공식에 의해서 무한등비급수의 이것을 총합은 얼마 돼요? 1 원래는 1 R분의 초항이죠? 그죠? 무한등비급수. 초항은 1이죠? 여기. 요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의 변동분은 1천억 원이고, 이게 승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득을 얘기할 때 한계 소비 성향은 뭐와 뭐 사이다? MPC는 0과 1 사이라 그랬죠. 왜요? C는 스몰 c와 소득, 인컴을 곱한 건데, 요 스몰 c는 MPC고, 한계 소비 성향은 0과 1 사이라 그랬죠. 0은 0%, 1은 100%죠. 그죠? 100%라는 건 뭐야? 내가 소득을 얼마큼 더 벌었는데 그걸 전액을 다 소비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한계 소비 성향이 100%, 즉 1이라는 거는. 그죠? 한계 소비 성향이 0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20만 원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소득 증가한 20만 원 중에서 단 1원도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빵원이라는 얘기죠. 소비 증가분이. 한계 소비 성향이 0.5라는 건 뭐예요? 50%라는 거는 2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 더 벌었으면 그 중에서 10만 원을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인간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을 내면 한계 소비 성향은 0과 1 사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0%와 100% 사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요 1에서 요걸 뺀 거는 이것도 0과 1 사이가 되죠. 분모도. 그죠? 그죠? 밑에 것도 0과 1 사이가 되면 0과 1 사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0.5가 나왔다. 전체가. 그러면 0.5분의 1은 얼마예요? 대략? 2죠? 계산이 안 돼요?
0.5분의 1은 이거 초등학생도 하는 산수인데 하여튼 우리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숙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산수만 나오면 그냥 말을 이룹니까?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0.5분의 1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0.5라는 건 뭐예요? 2분의 1이죠? 여러분 2분의 1분의 1 이거 얼마예요? 법무수 나와서 못해 계산 못해요? 2분의 1분의 1 이 2입니다. 예? 즉 최종적으로 총수의 변동분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한계 소비 성향이 0.5일 때 이 밑에 또 0.5가 되고 0.5분의 1 이거는 2니까 2 곱하기 결국 이게 2이면 2 곱하기 1천억 원이니까 총수의 변동 부분은 어떻게 돼요? 2천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보세요. 최초로 정부 구입이 1천억 원 증가했을 때 승수효과에 의해서 정부 구입 자 보세요. 총수요 곡선이 AD2로 가는데 2천억 원만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2천억 원만큼을 증가시키는 산출량의 증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처럼 승수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수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최초의 정부 지출이 1천억 원 증가했을 때 승수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 1천억 원보다 더 많은 최종적으로 수요의 총액의 증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승수효과죠. 자, 승수효과 이 숫자가 승수가 더 크면 클수록 정부 지출의 최종적인 효과는 파급효과는 더 크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 보세요. 승수효과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MPC의 크기에 의해서 한계 소비 성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중학교 수학입니다. 중학교 수학. 이 숫자가 커지기 위해서는 자 MPC가 크면 클수록 이 승수는 커진다. 이해됩니까? MPC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MPC가 0.2일 때하고 0.5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MPC가 0.2일 때하고 0.5일 때를 한번 각각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승수가. 각각 얼마나, 요 전체 승수값이 얼마 나옵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2보다 0.5가 더 크다는 건 알겠죠? 0.2라는 건 뭐예요? 내가 10만원을 더 벌면 2만원만 소비하겠다는 얘기죠? 20%, 8만원은 저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0.5라는 얘기는 뭐예요? 10만원을 더 벌면 5만원을 소비하고 5만원 저축하겠다는 얘기죠? 즉,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0.2일 때 이 승수의 크기는 뭐예요? 1 0.2분의 1이죠? 그죠? 승수의 크기는, 그죠? 이건 뭐예요? 0.8분의 1이죠? 이거는 0.8분의 1. 그죠? 0.8분의 1이고요. 0.8분의 1은 얼마예요? 이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죠? 5분의 4분의 1이니까 이건 4분의 5예요. 4분의 5죠. 그죠? 4분의 5. 자, 승수가, 아니죠. MPC가 0.2일 때 승수의 크기는 4분의 5입니다. 자, 나왔어요. 4분의 5. 그럼 다시 0.5일 때. 아까 승수 계산했죠? 승수 얼마였어요? 2였죠? 승수 2예요. 4분의 5는 대략 1. 얼마죠? 그죠? 어느 놈이 크다? 왼쪽, 오른쪽. 대답하세요. 왼쪽, 오른쪽. 얘가 더 커요? 2보다 4.4분의 5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결국 승수가 얘는 2배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승수가 두 배로 2가 된 거니까 1천억 원. 최초 정부가 1천억 원 풀면 총수의 증가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총수의 증가분은 1천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천억 원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 뭐의 크기에 결정된다? MPC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계 소비 성향. 이러므로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승수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 즉 저축을 덜 하려는 저축을 덜 하려고 하고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우리 소비광들 있죠.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려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나라 어디? 미국. 이 나라에서는 미국 소비가 천국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총수요의 증가를 올리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소비 성향.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절약의 역설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뭐 절약을 많이 해야 뭐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절약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막 정기예금 저금을 해가지고 이자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가요. 그 나라에서는. 예? 쟤는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 아낌없이 다 씁니다. 예? 저축 마지막 자기 딱 어느 날 죽을 거 예상되잖아요. 그럼 그날까지 자기 은행 돈 다 꺼내다가 다 쓰고 죽어요. 예?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몰기지를 해가지고 저당 대표서 다 쓰고 빠이빠이 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미국 애들이 소비의 천국입니다. 왜? 한계 소비 성향을 극대화시 가장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미국인들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요. 참 이게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 할 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름다운 효과만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 반대의 효과가 또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영어로 crowding out effect라고 합니다. crowding out. crowd out이라는 얘기 뭐예요? 막 동물 같은 걸 몰아서 쫓아내는 거죠. 우리 밖으로. 예? 몰아내는 거예요. 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만 할 것 같냐? 이런 얘기예요. 얼토당토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자,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 웃기지 마. 정부가 도깨비 방맹이냐? 돈 어디서 가져와? 국공채를 발행하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 현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천억 원을. 그죠? 국공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 국공채가 시중에 넘쳐나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았어요. 항상 이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로 움직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시중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시중의 이자율은 떨어져요. 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우리가 많아지면 흔해지면 싸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가격 떨어진다. 국공채를 많이 찍어서 마구 내다 팔아요. 그러면 국공채의 평균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이고 기업들 투자 못하겠네. 은행에서 이제 예전엔 3% 끌어다 썼는데 이제 4% 5% 돈 내야 되는. 다 투자 감소입니다. 인베스트먼트 감소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네? 기업들이 판매한 거 다시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인건비 주니까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가게나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더 많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어? 화폐 수요가 증가해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해요. 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시 총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던 것이 다시 거꾸로 간다. 총수요가 감소한다. 총수요가 다시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I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유턴, 바꿔세요, 고백 그러죠. 네? 그 때문에 여기까지 증가했던 게 다시 Y3로 다시 여기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대구로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밀어내기 효과라 하죠. 자, 이것은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화폐량이라고 그러고요. 통화량. 이것은 이자율이라고 할 때 화폐에 대한 수요는 우하향하는 거. 이자율에 대해서 반비례죠. 이게 가격이니까 이게 화폐를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상품으로 보면요 수요 곡선 이렇게 되죠.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하지 않죠? 예.
화폐 공급은 좀 특이하죠. 왜? 화폐 공급은 일반 기업들이 공급합니까? 아니죠. 화폐의 수요는 우리가 가게라든가 우리라든가 기업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양이죠. 예? 때문에 일반 상품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공급은 한국은에서 그냥 찍어내잖아요. 걔네들이 뭐 아유 이거 비용 생각합니까? 그죠? 그죠? 5만원짜리 찍어놨는데 비용 얼마 듭니까? 예? 그죠? 찍고 싶으면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율과 전혀 상관없이 비용과 전혀 상관없이 화폐의 비용인 이자율, 기회비용인 이자율과 상관없이 M0선에서 그냥 쭉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공급하겠다. 이만큼 공급하면 되고 이만큼 이자율과 무관한 변수란 얘기예요. 오케이? 화폐 공급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자율만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R1에서 R2로 증가하는 상승하는 이렇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관계를 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정부의 재정 정책, 즉 정부 구입의 정부 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난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 사례가 정부 지출액을 증가시켰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부 지출을 늘리고요. 만약 너무 과열이다, 경기가 과열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억제하려면 어떻게 정부 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때문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네? 경제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총수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의 변동, 증가 또는 감소, 이에 조세를 또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그랬어요. 똑같죠?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인하했다고 해보세요. 인하하면은 세금을 100만 원 인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소비가 100만 원치 소비가 촉진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것이 기업으로 파급되죠. 상품이. 예? 그리고 기업은 이윤증대하고 소비 지출이 확대됩니다. 똑같아요. 순수효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단지 파급 경로가 약간만 다른 것 뿐이지 결국 순수효과가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100만 원어치 인하하면은 딱 그 100만 원어치만 총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수, MPC의 역수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MPC에 비례하는 만큼 1-MPC죠. 아까 1-MPC, 1-MPC분의 1를 곱한 만큼 100만 원, 만원만큼 승수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내기 효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세금 인하하면은, 세금 인하하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예? 그죠?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잖아요, 가게들은.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예?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의 함수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케인즈는 화폐 수요를 거래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로 나눴어요. 거래적은 내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내 주머니에. 근데 이것만 필요하냐? 투기적 동기로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투기적 동기라는 건 뭐냐면은 화폐를 보유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네? 저기서 화폐는 가만히 갖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이자 줍니까? 안 그렇죠? 은행에다 넣는 순간 이자는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넣을 거냐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기예금이나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갖고 있을 거냐 현금을 가지고 있냐 하는 투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개인들은. 네? 저울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기적 동기예요. 그래서 이쪽 그 채권의 가격이 높을 때, 즉 이자율이 높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채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화폐를 팔려고 하는 거죠. 화폐를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자율이 아직 낮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거로 예상해서 채권을 팔려고 해요. 이러한 동기를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라고 해요. 그러므로 화폐 수요는 소득과 관련된 거래적 수요와 이자율과 관련된 투기적 동기에 의한 수요 두 가지로 합쳐져 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네?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죠. 여기서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넘쳐. 네. 자, 여기서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가 똑같이 정부 지출액의 증감에서와 똑같은 증가에서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금 이 조세에서는요 또 세금 변동이 항구적 조치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세금 내려주는 거라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계속적인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별소비세 인하다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거는 이런 효과를 잘 갖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총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동시키는 거라는데요. 이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동시키지 않고도 이 총수요를 일정 부분 관리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재정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자동 안정화 장치는 영어로 built-in stabilizer라고 하네. built-in 우리 내장 데이터죠. 내장 데이터. 그러니까 내장형은 뭐예요? 내장형 컴퓨터 안에 뭐 내장 데이터는 얘기는. 그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부 지출이라든가 세금은 막 그때 늘렸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늘렸다 뺐다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율이라는 건 세율이 이렇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세율이. 네? 세율이. 네? 그죠? 그죠?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대표적이죠. 소득이익이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냐 8,000만 원이냐에 따라서 세율은 낮은 단계에서 소득이요. 소득이 이렇게 하면 따라 과세표준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세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부 세입액, 세금 징수액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해 버리죠. 이게 누진세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빌트인 스타빌라이저라고 하냐면은 쉽습니다. 이거는요. 경기가 불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더 낮은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를 덜 내게 되죠. 소득세를 덜 내니까 내가 소비 여력이 커지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그래서 유효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불경기인데 유효 수요가 증가되니까 총수요가 증가되니까 경기가 다시 확장되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네? 반대로 경기가 막 화랑이에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더 많은 세율을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확 큰 규모로 증가하니까 세금 다 뜯겨요. 아유 못 쓰겠네. 그러면서 이 수요가 감소하니까 총수요가 감소하는 안정화되는 거죠. 이전 지출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통 나눠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 나눠주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노인연금 주는 거. 고정적으로 돈을 주고 그냥 대가 없이 돈 주는 게 이전 지출입니다. 정부가 주는 거죠. 트랜스퍼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이전 지불. 경기가 불안이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총수요가 부족한 건데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죠?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늘어나요. 네? 노인들도 소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전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실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죠. 그 불경기 때요. 그러면은 실업보험을 더 많이 타가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자동 안정화 장치라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 그러면 정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마구 끌어다가 써요. 지금 한국 정부도 그러고 있죠. 특히 미국 정부 엄청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시달려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부 뭐 그래가지고 이게 누적된 국가부채죠.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인 뭐 1000조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1000조, 1100조, 1200조 뭐 재정 국가부채 뭐 1000몇백조 하여튼 뭐 빚입니다. 정부의 적자 우리가 정부의 지출에서 들어온 세금보다 세입액보다 세출이 더 많은 거 이걸 우리가 적자라 해요. 데피시트입니다. 적자. 네? 자 이렇게 많이 쓰면 우리도 카드깡 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마구 써요. 네? 재정 적자를 늘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총수요 관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참 부작용을 보세요. 재정자가 발생하면요 그만큼 정부가 돈 갖다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돈 쓸 여력이 없어요.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투자가 감소해요. 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막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국공채를 마구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뭐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기업들만 삽니까? 개인들만 삽니까? 외국인들도 사요. 이자 주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요. 외국인들이 사려면 어떻게 돼요? 한국 돈 막 가져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사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돈이 줄어들고 시중에 있는 한국 돈이 줄고 국공채를 사가는 거예요. 한국 돈이 줄고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걸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평가절상은 한국 돈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얘기고 비싸지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말 조심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1달러 대 1000원일 때하고 1달러 대 1500원일 때하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환율 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환율 인하예요. 자, 환율 인상일 땐 어떻게 돼요? 한국 돈이 더 싸지는 거죠? 객값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돈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요, 한국 돈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그죠? 값어치가. 예. 그럼 환율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 인하가 되면. 평가절상이 돼가지고. 예?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려고 엄청나게 세금을 더 걷게 돼요.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또 작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 부도 상태라든가 지금 그 유럽에서 논의되는 브렉시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 누적되는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이 형성이 돼서 유로화까지 발급을 해서 모든 그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합하고 하면서 각 국가의 이 재정 적자가 특히 약한 나라들, 그 그리스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파급 효과가 발생하면서 아이고 우리 유럽연합 깨자 나가자 이러면서 부도가 난 겁니다. 파탄이 난 거죠. 자 여기까지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